영국의 가디언에서 또 트럼프를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도 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란을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예. 이란이 우리를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다.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나라다 이란이. 그리고 이란이 우리한테 총을 한 방 쏘면 나는 그걸 몇 배로 갚아줄 거고 하르그 섬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콕 찍어가지고 하르그 섬을 이야기했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계속 지구본 연구소가 이란 연구소가 된 지 꽤 오래됐죠. 매일 전황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매일매일 쫓아가는 방송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약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경마식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고 그때그때마다 또 해석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 이 와중에 좀 넓은 차원에서 좀 이거를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보는 그리고 관점을 좀 전환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분 우리 조진서 에디터님 모셔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디터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바쁜 건 아니고요. 예.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구본 연구소를 왜 그러십니까? 시청자로서 잘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디터님께서는 이제 지난 1월 달이죠? 네. 예, 1월 달에 이제 이집트에 새로 문연 이집트 대박물관도 한번 갔다 오셨는데 이 이야기를 원래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이란과 관련된 어쨌거나 중동 이야기니까 네. 비슷하다 생각하고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외신 에디터다 보니까 네. 그 외신에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트럼프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있는 거냐? 네. 생각이 있다면 도대체 뭐냐? 이 네.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그거를 제가 또 트럼프를 약간 변호하는 입장에서 네. 국내에는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 제가 총대 메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시작은 포문은 파이낸셜 타임즈로. 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면 요즘에 트럼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를 두고 네. 이렇게 아마겟돈과 타코 간에 셔플을 하고 있다. 이런 칼럼이 나왔어요. 네. 아마겟돈은 그러니까 정말 지구 다 멸망했어. 네, 막 이제 다 이러다가 멸망이다 이제. 이런 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예. 또 저녁 때가 되면 예. 이제 좀 회의 지금 회담이 잘 되고 있다. 예.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물러났다가 타코를 하다가 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누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힘들어요. 네. 또 이란도 또 마찬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 말 사람들이 합니다. 이란은 전쟁이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네. 계속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 메신저는 계속 바뀐다. 맞습니다. 누가 정말 그 실권자인지 누가 모르겠어요. 의사결정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네.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트럼프가 요 사람을 찍어서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국회의장이죠? 네. 국회의장이고 그러니까 스피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선. 네네. 그리고 이제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라는 분인데 그것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방법도 없고 그리고 한동안 또 새 지도자라고 알려져 왔던 이분도 소식이 전혀 없고 모주타바 둘째 아들. 예.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본인이 실권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지도자라고 나서주고 뒤에서는 협상을 할 수 있게 좀 룸을 준 게 아닌가 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모습을 안 드러내니까 네. 사실 이제 지금 모스크바에 있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의식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예. 근데 이제 누군가는 어쨌든 미국과 협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하면 모양이 빠지니까 이제 협상을 안 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이제 세워두고 강경파를 세워놓고 네 뒤에서는 이제 다른 아까 그런 사람들이 협상을 네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네. 정확히 알려진 건 없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이란 내부 상황은 도대체 뭐냐라는 네. 이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좋나요? 네, 이게 최근 그저께 미국 시간으로 그저께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이제 찍힌 그 판비치 공항에서 찍힌 사진인데 네네. 젊어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보니까 또 말씀 듣고 보니까 또 그렇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리고 말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대로 그냥 하는 것 같고 네. 또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침공할 계획은 없지만 침공할 계획이 있다고 해도 그걸 너한테 말해주겠니? 아, 저기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도. 예. 그러니까 내 말 너 믿지 마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하고 계신 것 같고 반응을 즐기는군요. 네 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왔을 때 또 네. 진주만 농담도 하고 아주 그냥 이분의 정신 세계는 지금 해맑은 것 같아요. 해맑다. 네. 야, 좋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해맑다. 네, 네. 좀 전쟁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이 요즘 언론 매체가 FT를 비롯해서 여러 영미권 언론 매체가
트럼프의 1980년대 발언들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파묘하는 겁니까 보면? 놀랍게도 80년대부터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는 그 하르그 서름을 콕 찝어서 거기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80년대? 그렇게 얘기한 그건 40년 전에? 38년 전이더라고요. 38년 전? 예, 88년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장씩 살펴보면요. 예. 아, 또 옛날 신문이 네. 나오는군요. 이게 먼저 1987년 9월에 그 뉴욕 타임스 전면 광고입니다. 저기 광고예요? 네, 신문 전면 광고고 A28면에 실린 광고고요. 이 해가 이제 그 트럼프가 거래의 기술, 네. 그 아트 오브 더 딜, 그 책을 출간한 해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뉴욕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던 그런 이제 시점이었고, 이미 유명했지만 책을 내서 더 유명해지는 그런 시점이었고, 그런 와중에 뜬금없이 책 얘기가 아니라 거래 얘기도 아니고 미국의 그 대외 정책에 대해서 본인 돈으로 이렇게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아, 예나 지금이나 사인은 똑같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제목부터가 미국 대외 방위 정책에는 배짱이 필요하다. 여기서 배짱은 이제 백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척추죠. 그러니까 이제 꼿꼿하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 네. 내용을 보면 이 미국인들이요 수십 년 동안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미국을 뭐 등쳐먹어 왔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건 지금도 맨날 하는 이야기죠. 네. 예. 특히 이 당시는 일본이 가장 성장을 많이 할 때니까요. 또 바로 페르시아만 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만을 방어하는 동안에도 얘네들은 우리의 덕을 보고 있다. 우리는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만의 석유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정말로 필요로 하는 애들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돈을 다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하는 거죠. 아, 뼈속 깊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나라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라면서 끝을 냈습니다. 이게 88년도라고요? 87년입니다. 87년도. 네. 그리고 두 달 후에는 네. 이것도 뉴욕 타임스 기사인데요. 87년 10월 말에 뉴햄프셔 주에서 네. 이제 연설을 했는데 예. 뉴햄프셔 주 한 마을의 로타리 클럽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했는데 약간 이게 그 정치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뉴햄프셔 주가 이제 좀 상징적이잖아요. 예비 선거할 때 제일 먼저.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공화당 쪽 인사들의 초대를 받아서 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당시도 미국이 부채가 많았나 봐요. 네. 뭐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조족지열이지만 당시에는 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네. 예. 그 당시에도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서 정부 부채를 해결할 게 아니라 일본, 사우디,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한테 이 부채를 메우게 해야 돼. 야. 걔네들한테 돈을 더 내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거의 40년 전부터. 그리고 이란이 미국을 불링하고 있다. 이제 불링이 약간 뭐 왕따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좀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애를 괴롭히는 걸 이제 불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란이 미국을 불링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란의 유전을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이 예. 여기저기서 걷어차이는데 질렸다. 킥 어라운드라고 썼어요. 네. 걷어차이는데 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영국의 가디언에서 또 트럼프를 인터뷰했는데 여기서도 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미 그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이 글로벌 베스트셀러가 그렇죠. 돼서 네, 이제 북 투어를 돌고 있던 시점이고요. 런던에서 여러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오히려 좀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약간 좌파적이라고 그 여겨지는 가디언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 기자분이 엄청 극찬을 했어요. 이 사람을 두고 트럼프를 두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돼도 잘할 것 같다.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예. 그 내용 중에 보면 아예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정치를 한다면 당신의 플랫폼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대통령 될 생각이 아직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정법으로. 예. 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리스펙. 약간 점점점 하고 또 리스펙. 존경받는 나라를. 네. 미국이 존경을 받아야 된다. 미국이 지금은 이 당시가 이제 베트남전 지나고 이제 또 뭐 이란에서 사건이 있고 그럴 때라서 미국이 계속 좀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바꿔서 미국이 전 세계로부터 리스펙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이란을 콕 집어서 물어보니까 예. 이란이 우리를 지금 바보로 만들고 있다. 바보처럼 보이게 하는 나라다 이란이. 그리고 이란이 우리한테 총을 한 방 쏘면 나는 그걸 몇 배로 갚아줄 거고 하르그 섬을 점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콕 찍어가지고 하르그 섬을 이야기했군요.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그 이란 이라크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란이 이라크도 못 이긴 나라인데 네. 어떻게 미국이 이란한테 절투를 맬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을 맺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하르그 섬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요. 예, 이 무슨 지정학 뭐 교수인가 예.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나 해서 좀 봤더니 뭐 저는 그 시대에 국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우리나라 언론에도 하르그섬이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탱커워라고 그래서 유조선을 서로 공격하고 했던 네.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랬던 모양이군요. 예, 시초는 아예 그 이슬람 혁명 79년 이슬람 혁명 직후에 그 이란 테헤란 사람들이 미 대사관을 점령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국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인지를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르그섬을 점령하자 이런 얘기를 이미 했더라고요. 1979년에. 네, 79년에. 그게 이렇게 우리나라 신문 1면에도 탑기사로 하르그 이렇게 해서 아. 네, 근데 참 나왔었습니다. 발음이 하르근지 이게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면. 예, 뭐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카르그라고 많이 카르그. 또 쓴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카르그. 70년대부터 이렇게 하르그라고 썼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에서는 그냥 하르그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또 우리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바로 뒤에 이어서 벌어진 이란 이라크 전쟁 중에도 이라크 군이 계속 하르그 섬을 목표로 해서 폭격을 네. 한다 뭐 이런 코앞에 기사들이 있었으니까. 네,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그 외교에 관심이 있었으면 네네. 하르그라는 이름은 이름은 충분히 알수 들어봤을 있었다.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당시의 그 멘탈리티를 좀 보면 트럼프가 1946년생이거든요. 46년생.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으로 첫 성공을 했다고 여겨지는 게 코모도 호텔이라는 되게 오래된 호텔을 사다가 이제 네. 그걸 하얏트로 바꾼 그 프로젝트가 이제 트럼프의 첫 번째 작품이었는데 그게 1980년에 이제 완공이 됐더라고요. 80년. 미국이 네. 가장 힘들던 시절인데 보면. 네. 그 이제 미국이 70년대 동안 여기저기서 막 그 비난만 받고 되게 패배주의에 젖어 있다가 네. 80년대가 열리면서 트럼프도 뜨고 미국도 뜨고 레이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되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멘탈리티는 79년에 이 테헤란 미 대사관 점령이 그 되게 그 암흑기를 상징하는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것 같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미국 사람들이 네. 네.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자기도 개인적으로도 계속 성공을 하고 또 미국도 레이건도 들어오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멘탈이 계속 80년대 멘탈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되게 번쩍거리는 거 좋아하고 금색 좋아하고 네, 그, 뭐 그 금발 당시면 미녀 이제 좋아하고 그 네. 당시면 이제 40살, 이제 40대, 30대에서 40대 요 네. 사이였을 텐데. 네, 이제 막 가장 왕성하게 이제 시작을 할 그런 시기인 거죠. 네네. 그리고 실제로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말로는 뭐 평화의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란에 대해서만은 유독 강경하게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뭐 이런 그 2020년에 솔레이마니 장군도 죽였고, 네. 그리고 또 2024년에는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아직 그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할 계획을 세워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정보기관들이 발견해서 저지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전직 대통령에게 공격을 하는 거는 예. 좀 죽고 싶어 환장한 거지. 네가 지금 너의 그 유언장을 쓰는 거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 인연들이 많군요. 이란하고 트럼프 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보시면 그 이란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을 괴롭히고. 네, 예. 왜 미국은 저 이란한테 맨날 저렇게 네, 후달리나? 예. 미국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나라가 바로 이란인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까지 미국을 뭐 물리적으로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 네. 정신적으로 괴롭힌 나라는 또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요,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다들 잘 지내려고 노력했고 네. 어떻든 뭐 겉으로는 말은 뭐 세게 할 때가 있더라도 네.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가면 그래도 얌전하게. 그렇죠. 뭐 북한도 그렇고요. 예, 예.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과거 인터뷰에서 80년대 인터뷰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마음속을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세 같습니다. 가지. 네. 네. 첫 번째는 리스펙트. 미국은 존경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존심을 해쳤던 애들을 좀 몽둥이로 이제 후벼패서 이제 때리는 모습을 네, 보여주겠다. 보여주겠다. 네, 그럼 그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 계속 돈을 쓸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 정말 그 생명줄이 달려 있는 당사국들이 돈을 쓰도록 네. 하겠다. 이것도 늘 하는 얘기죠. 그때는 일본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한국, 중국까지 포함되는. 그렇죠. 네, 그때는 일본하고 사우디를 이제 지명을 했는데 네. 이제는 한국 포함. 네. 그래서 석유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들을 좀 끌어들이겠다. 니들 일인데 왜 니들이 안 쓰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트럼프가 전쟁을 당장 멈춰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항공유 문제만 없으면 네. 뭐 물론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뭐 당장 이제 사활이 걸린 문제는 아니죠. 보면. 네. 뭐 단점이 있는 만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장점도 있는 거죠. 더 괴로운 거는 한국, 중국, 일본이니까 네. 얘네들이 움직일 때까지 우리가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얘네들이 더 돈을 내고 더 적극적으로 그쪽 안보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까지 더 힘들어 봐라. 뭐 더 이렇게 힘들어 봐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기본적인 트럼프의 멘탈은 그거니까요. 멘탈은 그렇다. 예. 그래서 또 그 리스펙트라는 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리스펙트를 찾을 것이냐. 트럼프가 뭐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솔직히 트럼프를 존중한다고 하는 사람은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죠. 계속 비판만 하고 이제 조롱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어떤 상징적인 사진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네. 그거를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왼쪽 사진은 이슬람 혁명 직후에 테헤란에서 미국 대사관이 점령당했을 때 네네. 성조기가 불태워지는 사진입니다. 네네. 이게 아마도 트럼프 마음속에서는 미국의 자존심이 가장 상처를 받았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2년 동안이나 끌다가 네. 구출 작전 실패하고 예. 나중에 이란이 그냥 풀어줄 때 이제 풀어준 거잖아요. 444일 동안 예. 예. 억류돼 있다가 그게 실패의 상징인 거죠. 예. 외교의 실패 상징이고요. 오른쪽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오지마에서 네, 이오지마에서 네. 섬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네. 성조기를 세우는 장면인데 이게 당시 미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저기 얽힌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제일 2차 세계대전에 승리했다라는 네. 걸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네.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의지를 상징하는 깃발이죠. 맞습니다. 사진이죠. 예.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상징적인 사건이나 상징적인 사진이나 이런 영상 같은 것이 나와서 미국이 승리했다는 거를 자랑할 수 있게 되면 트럼프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서 승리를 해야 되나? 이 테헤란 한복판의 성조기를 휘날려야 되나? 그게 트럼프한테는 베스트겠지만 네. 그거는 사실 어려울 것이고 음. 다른 뭔가를 찾고 있겠죠. 다른 뭔가를 찾고 있다. 예,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구조물이라든가 네네. 상징적인 어떤 입지를 찾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하르그 섬에 또 등장하는 네, 또 네. 그런- 그 옵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이런 사진도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예. 시즌 1이라고 한다면 시즌 2로 뭔가 이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진을 하나 받고 그래서 그 러시모산에 자기 얼굴을 새기면 네, 그 임무 완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상황이 우리 기대와는 또 다른 쪽으로 진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막 팍팍 옵니다 보면. 네, 뭐 물론 이건 저의 그냥 추측이고요. 어쨌든 그 80년대 젊었을 때 트럼프 인터뷰에 나온 내용들을 놓고 정리를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도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당시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그저께 나온 기사 그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거든요. 네네. 걸프 주변국들이 참다 못해서 이제는 진짜 좀 적극적으로 미국을 도와서 참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예, 사우디가 제일 대표적이고 네. UA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번만 더 쏘면은 이제 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보면은. 네. 예. 뭐 그 전쟁이 커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예. 니들 문제 니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네. 우리는 좀 봐주다가 이제 철수할 테니까 네. 알아서 잘해라.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맞아봐야 화를 내지. 그렇죠. 네. 안 맞으면은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좀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네. 걸프국들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는 또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네, 나쁘지 않을 여러 수도 가지 있다.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우리 에디터님 표현대로 일단 물리적으로 타격을 받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전과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보면. 예. 그래도 일단 누구한테 갑자기 공격을 당하면 네.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네, 네. 뭐 물론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또 그리고 세 번째 목적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거는 예. 사실 트럼프 개인하고는 뭐 큰 관련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냥 이제 요즘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네. 미군의 현대화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드론 전쟁, AI 전쟁인데 네. 미군은 사실 그런 전쟁에 아주 대규모로 참여해 본 적은 아직 없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4년 전쟁을 동안 하면서 하면서 지금 예, 엄청 그쪽으로 이제 많은 경험을 쌓았고 네. 중국도 원래 그 IT가 강한 나라니까 그쪽으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 워낙에 국방 그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그거를 한 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그걸 뭐 이제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하나요? 이제 예, 뭐 그래도 새로운 이제 뭐 방위 산업 업체들이 나왔습니다만 뭐 록히드 네. 마틴이나 이런 이제 큰 업체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너무 강하죠. 네, 네.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긴 하지만 그 업체들에게 이제 힘을 주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실전을 하는 것이 네. 군을 현대화하는데 가장 이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카피한 그 루카스 드론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것도 뭐 이란과 싸워봐야 대량 생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국방부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미국 국방부에서 보면은 이거를 왜 진짜 안 만들었냐. 네. 이게 있으면 지금 게임을 훨씬 쉽게 끌고 갈 수 있을 텐데라는 네.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면. 예. 훨씬 싸게 그리고 예. 이제 겪어봐야 아는 거죠. 겪어봐야 한다.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드론을 잡는 드론, 요격 드론이죠. 네, 그다음에 예. 이제 레이저로 예. 잡는 거, 이런 무기 같은 것도 써봐야 또 대량 생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분도 이제 유명하지만 그 팔란티어 같은 회사도 네. 요즘에는 거의 AI로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뭐 버튼만 누르면 사관 이 네, 지휘 통제실에 있는 사람들은 버튼만 누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예. 그게 뭐 물론 기존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실전에서 써봐야 네, 다 그 지휘관들도 익숙해지고 병사들도 익숙해지고 이제 전쟁의 방식이 바뀌는데 그걸 실전에 적용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이번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군대를 미래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공수부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네. 해병대도 가고 3,000명 뭐 간다 이야기 나오고. 네, 이것도 미군이 해병대나 공수부대를 대량으로 물론 그 지상군처럼 투입한 적은 있지만 네. 정말 낙하산 타고 떨어지거나 배 타고 막 상륙하거나 이런 작전을 해본 적은 되게 오래 전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대만이라던가 이런 데 생각해 보면 미래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네. 그 과거 싸우던 방식으로 싸우면 안 되니까 뭔가 현대전에 맞게 해병대와 그 공수부대 같은 전력들도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전 경험을 쌓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그거를 목표로 무조건 들어간다는 네. 건 아니지만 들어가더라도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게 사실 뭐 82 공수사단 이야기는 뭐 좀 예외를 하더라도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프간에서 그리고 이라크에서 철수한 다음에 다시는 이렇게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탱크를 다 반납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해적처럼 싸울 것이다. 예. 섬에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때려 부수고 빠지고 네. 하는 식으로 싸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해병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참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거를 진짜로 한번 해보겠다. 예. 가장 큰 이제 전쟁 위험이 그 뭐 대만 쪽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해보면 미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란에서 한번 예행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면 물론 여기서도 큰 돈이 들고 많은 희생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면 그다지 큰 비용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내할 만한 비용과 희생일 수 있겠다. 예. 미국의 역사입니다. 빨간색이 전쟁입니다. 지난 250년간 독립 이후부터 미국의 그 전쟁들을 이제 연대기로 이제 한번 찍어봤는데요. 계속 전쟁을 한 나라잖아요. 빨간색이 계속 전쟁이죠. 예, 빨간색이 전쟁입니다. 독립 전쟁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와 전쟁, 무슨 전쟁 뭐 해가지고 계속 2020년대까지 전쟁을 안 한 기간이 거의 없는 나라고요. 전쟁을 함으로써 계속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가장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권도 트럼프가 아무리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도 미국이란 나라의 그 거대한 흐름에서 보면 그다지 이상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일이 벌어졌다. 예, 미국은 어쨌든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니까요. 그렇죠. 80년 동안 또 그렇게 유지해 왔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외신만 상식 수준에서 에디터 수준에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됐는데 미국과 트럼프의 입장은 솔직히 I don't care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뭐 주가도 그냥 뭐 적정히 유지가 되고 뭐 다른 문제들은 많지만 뭐 사실 이것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경제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주진 않고 있고 반면에 한국은 이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 저 필리핀이 지금 벌써 국가 비상사태 필리핀이 오늘 이제 국가 비상사태 선언했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미 지금 공공 영역에서는 오부제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또 대이란 관계도 트럼프는 이란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든 솔직히 상관없다. 우리는 힘만 보여주면 되고 자존심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은 또 그렇게 이란하고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수도 한복판에 테헤란노가 있는 나라가 또 그럴 순 없죠. 또 네, 보면은. 네. 우회 관계도 있고 전통적인 우회 관계도 있고 네. 또 그 석유 입장에서 예전에는 석유와 가스를 많이 수입했던 많이 나라니까. 수입했죠. 예. 또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건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선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뭐 이미 머리 위에 이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야 뭐 이란이 뭐 개발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황이고 당장 북한 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솔직히 그걸 방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런 입장이라서 이런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적을 보면 미국은 아까 말했듯이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그럼 우리나라의 그 외교 국방 정책의 장기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트럼프의 세 가지 어떤 뭐 리스펙, 그다음에 이제 비용, 네. 새로운 미래 전력에 대한 어떤 변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 데 비해서 그러면 2026년에 대한민국은 과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뭐를 보여주느냐? 네. 별로 내용 그런 이제 논의는 별로 없고 항상 얘기하는 건 트럼프 나쁜 놈, 트럼프 정신병자 뭐 이렇게 항상 남 얘기하듯이 이제 비판을 거의 하고 뭐 이제 국민 스포츠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뭘 추구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많이 안 그러게요. 하죠. 현 시점에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또 이제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까 그 네. 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이제 참 안 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죠. 베트남전 참전했었고. 네, 그게 사실은 한국 전쟁 뭐 한국 전쟁과 있었고. 베트남전 그게 끝이죠. 보면은. 그 전에 200년 동안은 이제 전쟁이 없는 거죠. 네. 이걸 뭐 평화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나라를 뺏긴 적도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국가적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경험은 굉장히 적은 나라고 우리나라가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기본적으로 좀 평화 추구적이 평화를 되게 당연한 그 디폴트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수동적인 것 같아요. 유약하다. 유약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또 남자들이 또 군대는 다 가니까 예. 어쨌든 그런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역동적인 액터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색무취한 배경으로서만 존재하는. 우리는 어떤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그냥 묻어가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참 아쉬운 면이 좀 있죠 보면은 그런 네. 면에서.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도자들 생각해 보면 네.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나 어떤 국제 관계에 대해서 자기 철학을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나 찾아보면 네. 백범 김호 선생님의 그 나의 소원에서 썼던 말 또 반대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중에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정부 수립 행사에서 한 연설을 있더라고요. 그걸 읽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래서 외국의 지금 도움을 받아야만 자립이 가능한 상황인데 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외국에 보여줘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미국도 그런 우리를 도움으로써 자기들 자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당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뭐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을 잘하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미국 최고 전문가였죠 네. 당시로서는. 네, 예. 한미일 전문가죠. 일본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을 외교 철학을 얘기하라고 하면 네. 우리는 평화적이고 문화를 추구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나라고 이번에 그 유엔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민주주의, 빛의 민주주의였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를 이렇게 꽃피운 나라다라고 굉장히 이제 자랑을 하셨죠. 그랬는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것이 그것만으로 될 것인가라는 그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 네. 김구 선생님과 이승만 대통령이 활약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석유를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석유 수입량 거의 빵. 예. 석유 없이도 사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지는 않지만 자관 거의 뭐 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네.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죠 보면. 예. 뭐 문화의 힘, BTS 뭐 앨범 팔아서 석유 사올 수 있지만 네. 그것만으로는 충당이 불가능합니다. 음. 그리고 또 민주주의만으로 모든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냐. 이것도 이제는 그런 세상이 저물어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의 어떤 미국과의 전쟁을 보시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예. 근데 그 세상을 바꾼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시대적 정신을 좀 반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과거에는 또 서구 진영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뤄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민주주의를 추구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네. 이런 멘탈이 있었지만 같이 지금은 같이 그게 아니고 추구였죠.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푸틴도 친구고 시진핑도 친구고 김정은도 뭐 좋은 친구라고 하고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민주주의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안정적으로 그 나라를 끌고 가면서 자신과 딜을 할 수 있냐 아니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물론 민주주의 잘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외국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어쨌건 앞으로도 이제 강대국 뭐 슈퍼파워 유일한 슈퍼파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자리에서 꽤 오래 있을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변화, 미국의 생각을 좀 읽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다들 이제 좌나 우를 막론하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라는 비난 일조인데 에디터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든 간에 이것이 또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러한 하나의 장면이다. 네. 80년대부터 트럼프가 해왔던 생각이고 네. 이것이 점점점 쌓여오다가 이번에 그 어떤 선거를 통해서 네.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미국 사람들의 그 생각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누가 되든 네.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국제 질서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커지는 거는 좋긴 하지만 또 사실은 그만큼의 비용, 희생, 부담을 지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보면. 뭐 꼭 지금 파병을 하자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생각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그 이런 건 당연히 미국이 알아서 잘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 예. 어쨌든 자관 우리의 역량,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몫은 네. 한다. 네. 라는 기본 마인드셋과 그런 이제 실천이 필요한 시기가 네. 도래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마무리가 된다고 그래서 끝일까요? 다음 타자도 있잖아요. 저 쿠바 같은 이제 다음 타자도 지금 이제 네. 예, 기다리고 있는데 쿠바는 트럼프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막 악당으로 포지셔닝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말 잘 듣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군사력을 크게 쏟아부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란은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네, 트럼프의 지금 마음은 이란이 항복을 해도 좋고 항복을 안 해도 좋고, 네, 왜냐하면 계속 때리고 계속 어떤 그 어려움들이 생기면 주변국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더 목소리가 커지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놈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미국이라는 나라, 맨날 전쟁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이라는 것은 뭐 어떻든 뭐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네. 이제 보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전쟁에 대한 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40년 내내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칼을 갈고 있던 트럼프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미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좀 간과하고 좀 무시해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또 그 국제기구들의 그 무력함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4년이 됐는데 유엔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제 사실 이제 누가 신경 씁니까 보면.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개발 안 한다고 하지만 뭐 속으로는 당연히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를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고. 그걸 누가 말렸어요? 못 말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누군가 말려야 되는데 결국에는 모두가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를 꼭 남일처럼 볼 게 아니라 핵 무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좀 선택을 할 것인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는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사건이 그냥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 뭔가 근본적인 변화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보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트럼프라는 이 독특한 인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조진서 에디터님이 제일 오랫동안 제가 빙의를 잘 해오시기 때문에 한번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판단 한번 다시 가다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오후치크 리포트 우리 이제 조진서 에디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음번에 나오실 거죠? 생업이 바쁘셔서 바쁘진 않은데 정말로 제가 그 쟁쟁한 전문가들 사이에 낄 자격이 있는지 좀 왜 그러십니까? 자격지심이 어쨌든 있습니다. 이 조인선님께서 이제 좀 더 많은 응원 그리고 좀 더 많은 호응을 이제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적극적으로 나와주세요라고 이제 요청 주시면 아마 분명히 나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따리에 가지고 계신 게 많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셨던 조진서 에디터님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생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